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2020년도 2학기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가을, 늦가을에 이제 날씨도 추워졌고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주시고 우리 관리를, 시간 관리와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의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가 잘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또 필요를 도우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자, 지난번에 이제 일부를 한번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거죠. 문화 변혁의 목표는 새 창조다. 그죠? 새 창조인데 세상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문화 변혁이죠. 그런데 방법은 뭐죠? 개인적인 접근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신실한 현존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의 신실한 현존을 통해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교회의 영역도 있겠죠. 그 도에베르트가 말한 것처럼 15개 영역이 있는데, 영역 주권론에 따라서 하이퍼에 그 중에 하나가 종교거든요. 종교 영역도 있지, 교육 영역,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뭐 문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술 영역, 과학 영역. 그 영역마다 신실한 현존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은 된다는 게 이분의 이제 얘기예요. 그 중에 오늘은 2장 2부에서는 권력, 정치 권력의 영역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접근해서 문화 변혁을 이룰 것이냐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주로 미국을 배경으로 해서 미국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일어난 이런 그 권력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나, 그것을 크게 세 유형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각각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래요. 한번 1장부터 여기 권력의 문제. 1장은 뭐 짧으니까 제가, 그래서 핵심, 왜 이제 권력을 제일 중시하냐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 권력이라는 거죠. 파워. 그래서 파워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국가라는 체제와 그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권력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 또 기독교인들도 타락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이 크리스찬들이, 특히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권력에 대해서 그동안 관계했던 것이 성공적이었냐? 근데 성공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죠. 그죠? 지금 막 그 미국 대선에 크리스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특히 우파일수록, 그죠? 이 미국 공화당의 표의 상당수가 뭐 여기 아까 책에 보니까 40몇 프로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도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156쪽의 아래에서 한 6째 줄 보면, 하지만 그런 결론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며 또 기독교인들이 후기 근대 세계의 더 크고 지배적 문화에서 가져온 권력 이해를 토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틀렸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권력에 대한 참여가 이 지배적인 문화에서 가져온 권력 이해를 가지고 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그야말로 성경적인 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좀 수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그게 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2부에 쭉
우파, 좌파, 제세례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럼 한번 2장부터 좀 요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자기 본인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2장. 네, 2장. 이 미국 문화 안에서 이제 권력과 정치가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기독교 우파와 기독교 좌파, 그다음에 제세례파 계열의 이제 그런 노선을 걷게 되고 이제 기독교 우파 이제 3장에서 기독교 우파, 4장에서 기독교 좌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요 2장만 해주세요. 2장에는 직접 그거는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미국 문화에서 권력과 정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 자체가 하나님이 세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을 동일시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세운 나라라는 그 의식 가운데 정치적인 어떤 전쟁 이렇게 그런 전쟁의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의 세력과 아닌 세력의 세속화야 이제 권력 그런 어떤 개념을 많이 봤다고. 아니 체계하고 좀 달라요. 얘기가 책을 얘기를 해야 돼. 우선 책을 기본적으로 좀 핵심적인 요약을 해야 되는데 왜 정치 여기 제목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국가 예를 들면 첫 번째 소단락에서는 권력의 최종 저장소는 국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주장이죠. 그죠? 국가가 모든 권력을 결국은 담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체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국가 체제를 중국처럼 사회주의로 국가로 딱 규정을 하면 그 사회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일당 독재 받아들여야 되고 뭐 국가가 마음대로 개입을 하고 국민을 감시해도 따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만약 저항하면 그거는 국가관에 어긋나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로 가든가 그러면 아니면 감옥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 그거는 그런 국가는 그 뭐라 그럴까 시민들에 의해서 타도돼야 될 국가죠. 그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국가냐, 어떤 국가를 생각하느냐, 어떤 국가를 만드느냐에 따라 너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고, 그럼 국가를 움직이는 매니지먼트? 그게 정치라는 거죠. 폴리틱스. 그 정치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국가 얘기가 정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거죠. 정치가. 여기 우리 국가와 법을 만들고 그걸 행정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교육, 자선사업, 그러니까 복지, 과학예술, 가족제도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런 거죠. 그죠? 뭐 지금 그 정치에서 의회에서 동성가족을 합법화한다. 그러면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식장에서 딴딴따란 할 때 남자들이 걸어가거나 여자들이 걸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한국에서 못하죠. 그거 왜 그래요? 법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트랜스젠더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로 성을 바꿔도 그 사람 시민으로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성으로 활동하잖아요. 하리수?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변신해서 얼마든지 활동하고 그게 전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없거든요. 그죠? 그렇다는 거죠. 정치라는 것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데 그 이유가 160쪽 한번 그 둘째 줄부터 한번 보세요. 왜 그 정치가 그렇게 영향력을 갖게 됐는가?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마르크스에 의하면
경제의 반영에 불과하거든요. 생산 관계와 생산 수단, 생산력에 그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상부 구조, 정치 체제를 만든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 얘기는.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160쪽에. 두 번째 줄. 네. 간단히 말해 국가는 점차로 공적 행복의 화신이 되었다. 국가의 법과 정책, 절차가 집단 생활, 그것의 구성원, 지도적 기관, 문제, 이슈를 이해하는 지배적 틀이 되었다. 공동생활의 틀을 만드는 다른 세력들이 있지만 이 시장 경제. 네, 그것도 국가로부터 완전한 자율권을 얻지 못하고 국가의 다양한 도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정치화의 핵심이며 그것의 영향은 너무 막대하여 우리 언어와 상상력, 기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치 경제의 언어가 우리 공통생활, 공적 목적,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이해의 더 많은 부분을 구성하게 되었다. 네. 이런 그 마르크스주의에도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 같아요? 혹시 이제 그 문화를 통한 좌파 문화 이론의 하나의 그 큰 축을 형성한 이론에 대해서 아세요? 유럽에서 나온. 한때 우리 199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얘기됐는데 누구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무조건 좌파가 아니고요. 막스주의는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 그렇죠. 막스주의 내에서 이런 상부구조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그리고 우리나라 그 소위 진보적인 운동권에 영향을 많이 준 그람시라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의 사회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1920년대에 공산당을 창립했죠. 그리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무솔리니에 의해서. 이 사람이 유명한 이론이 뭐예요?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거예요. 국가는 그냥 경제적인 계급 관계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위 상부구조,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 종교, 이념, 뭐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을 누가 장악하느냐, 누가 헤게모니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국 국가는 유지된다는 거죠. 그게 경제문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경제가 파탄나도 자본주의 국가가 유지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희 기본계급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자기들 프롤레타리아하고 자본계급하고 두 계급이 있다고 막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어느 한 특정 계급만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고 그 지지 세력을 얻음으로써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막스는 그렇게 좀 단순하게 생겼죠. 근데 벌써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에 의해서 지금 사회민주주의죠. 중간계층이 생겨나잖아요. 푸티부르주아.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인데 임금을 많이 받아요. 전문화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보수 세력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을 게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는 자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여건에 살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생산수단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집이 많아가지고 부동산이 많아서 월세를 꼬박꼬박 받는 걸로 생활한다면 이제 나도 지주가 되는 거죠. 부르주아가 되는데 아니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푸티부르주아인데 그럼 나는 내 삶에 그 어떤 실제적으로 혁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혁명하는 거 싫어요. 난. 다 이거 뺏기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지만 왜 자본주의 국가가 존속하냐 하면 핵심 자본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를 끌어가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고 또 이념적이나 종교적으로 통하는 그 뿌띠부르주아나 또는 프롤레타리아 중에도 뭐 보수적인 농민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 국가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투쟁 이론이 그렇게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람시의 대안은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런 문제가 되냐면 왜 공황이 일어나서 자본주의 국가가 경제 공황에 의해서 막스가 예언한 대로 이제 자본주의 국가가 지금 국민들을 다 굶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프롤레타리아들이 일어나서 그걸 국가를 체제를 전복시키고 자기들이 권력을 찾아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위 광범위한 보수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군인층이라든지 시골 농민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카톨릭이 많거든요. 시골 뭐 보수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이제 히틀러 파시즘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파시즘이 일어났냐? 자본주의 국가가 멸망해야 되는데 왜 반대로 극우 세력이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더 아주 독재적인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람시 이론은. 이들이 프롤레타리아 세력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 이유만은 아니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수상이 되고 나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어떤 환상을 줬잖아요.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고 환상을 주고, 그 다음에 보수층도 이렇게 흡수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종교인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보수적인 사람들 다 있고 자본가들도 이렇게 수용하고 군부를 또 이렇게 손에 잡고 해가지고 원래 히틀러의 출신은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독일에서 권력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남부 바이에른에서 활동을 했고 쿠데타 일으켰다가 막 감옥에도 가고 이상 극단 세력이기 때문에 불과 한 5년 내 1933년에 수상이 됐는데 그 한 5년 이전에는 독일 국민 다수가 히틀러는 광신자고 미친놈이고 위험한 존재라고 봤어요. 근데 이게 공황이 깊어지면서 점차로 하층민부터 지지를 하는 거예요. 히틀러를. 히틀러가 막 조직을 해서 그 행동대원들, SA 그런 애들 데리고 막 하니까 점차로 이 하층민들이 붙으니까 이제 상층부들도 이렇게 히틀러에게 기대를 갖기 시작한 거죠. 그걸 이제 그람시가 분석을 해서 누가 이 상부 구조를 잡느냐에 따라서 권력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 가난하고 못 살아도 종교적으로 딱 잡았잖아요. 국민 다수를. 그리고 그 종교가 보수적인 이념을 계속 줘요. 그러면은 절대로 진보적인 정권이 나타나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 그 기독교 보수주의는 뭐죠? 그 빈부격차 이런 거에 상관없이 뭐예요? 동성애 반대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진보 세력의 적이에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수고 신학적으로 보수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까지 보수거든요. 이거를 진보가 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워낙 강해가지고 한국의 보수주의, 기독교, 개신교 보수주의가 강해서 카톨릭은 왔다 갔다 해요. 카톨릭은 이제 다수는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카톨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을 지지해요. 또 카톨릭이 상당 신자들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 자기가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바로 그런 게 그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나하고 실제로 문화적으로 다른데도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우 그게 무슨 경제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념적인 거거든요. 종교적인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이념적인 측면이 이 권력에서 중요한가? 정치 권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게 정치화시키면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 요번에 의사들이 그 정부에 대해서 막 프로테스트 했잖아요. 그때 그 회장으로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의협 회장. 그 유명한 무슨 그 사람 젊은 친구 있죠? 그 사람 보수. 네, 그 사람이 왜 거기 나타났어요? 의사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고 왜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극우거든요. 극우주의자예요. 그 태극기 부대인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의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의협 내에서 이제 막 행동주의로 나가가지고
이제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는 나가서 막 싸우기 싫거든요. 이런 행동주의자를 앞에 내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이제 대변해서 네가 행동으로 이겨라.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어떤 특정한 이념을 가진 사람이 그런 특정 이익 집단에 들어가서 원래 이념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자기 이념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념을 이제 하나의 성취해 나가는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되고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공산 막스주의에서는 루카치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소위 계급 의식이라는 게 중요하다. 계급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계급이 있는 자기는 농민인데도 가난한 프롤레타리아인데도 계급 의식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막스가 이제 노동자를 이제 노동자가 혁명의 주체가 된다고 했냐면 사실 노동자는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보다 계급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혁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착해서 소위 루카치가 계급 의식이 더 중요하다. 혁명을 하는 데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념적인 것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지금 막스주의가 막스 이후에 인정하게 된 거죠. 자, 이 사람의 논리가 상당히 그람시 이론하고 비슷해요. 그걸 얼마나 진짜 수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동안에 이제 기독교 변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걸 몰랐다는 거죠. 이런 걸 정치적 헤게모니를 갖지 않으면 그걸 가지려면 상부구조 이런 이념적이고 문화적이고 법적인 면을 종합해서 정체성을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너무 나이브하게 대했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공공신학에서 말하는 공적인 측면이 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 그람시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다음 그래서 165쪽에 거기 보면 중간에 모든 것의 정치화는 공공문화의 상실 당파들 사이에서 우리식으로 타자를 지배하려는 경쟁의 간접적 잣대이다. 그러니까 이 권력 의지가 발휘하는 거죠. 권력 의지에 의해서 이런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이겨야만 어떤 변혁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 시대는 법률적, 정치적 수단을 통해 타자에게 우리 의지를 강요하고 그들과 타협을 추구하거나 설득하기보다 그렇게 하도록 위협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좀 나타났고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 반트럼프 이 싸움에서 이게 타자에게 의지를 강요하려고 대통령 선거도 부정하고 선거 결과도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죠. 거기에는 분노가 많이 작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희생자다. 이 적에 의해서 상대편에 의해서 우리가 희생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거 이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를 분출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무너뜨려야만 우리 뜻이 우리 억울한 게 해소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극우 극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이분이 좋다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분은 그게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변형의 방법으로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 그렇죠. 결국은 그게 현실이지만 문제가 있다,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는 어떤 변형이 가능한가를 지금 이 사람이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독교 우파 3장에서 기독교 우파는 그들의 이 이념 내지 이상이 무엇이고
실제 형태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3장까지 하시겠지? 4장까지. 예. 접합까지. 예. 한번 네, 그 이제 2장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할 게 있는데요. 네. 그 아까 르산티망이라고 했던 그 부정적인 어떤 복수. 네, 그게 이 창조론자들 창조 얘기 잠깐 벌써 나온 것 같은데 창조론자들이 보통 자기들이 되게 피해 의식을 가지고 일반 과학이나 일반 교육에서 자기 창조론자의 창조과학. 창조과학 네, 그렇죠 창조과학자들죠. 그들이 이제 우리는 다 창조론자예요. 네. 그런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우파적인 그런 그렇죠. 뭐 이렇게 자꾸 근본주의하고 대결하고, 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저희 과학적 창조론 내지 창조 과학이 근본주의 문화에서 잘 받아들여졌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창조 과학이 시작된 거는 안식교에서 출발해서 이제 복음주의, 근본주의 문화권에 이제 이렇게 다 전파됐고 지금도 강하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토양이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운동가들이 뭐 대표적으로 한동대 그 총장님 김영길 이런 분이 회장하고 이제 뭐 과학 기술자들이 나서서 되게 미국에 이제 유학 가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커요. 창조과학회가.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교회에서도 강의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의 과학관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여기서 비슷하죠. 여기 그 정치는 아니지만 정치 영역은 아니고 과학 영역에 주로 집중하지만 거의 그 원리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과학 영역에서 헤게모니를 찾자는 거거든요. 진화론을 몰아내고. 그래서 하여튼 진화론 반박하고 그 창조 과학적인 창조론을 막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이론들을 다 이제 반박하고 어떤 이제 그 주류 과학계 진화론을 정설로 인정하는 이 과학계에 도전하는 거죠.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여기 기독교 우파랑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런 이념적 토양이 비슷하죠. 그리고 방식도 비슷하고.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는 창조과학회는 그 어떤 반론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 이제 양승훈 교수라고 원래 창조과학회 같이 세웠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진화론 반진화론인데 이분도 어떤 이분은 이제 그러면서 소위 젊은 지구론이라고 10,000년 내지 20,000년 정도가 지구 역사다라는 주장에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뭘로 갔냐면 소위 오랜 진화론, 오랜 지구설, 젊은 지구설이 아니라 올드 어스 티어리라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구 역사는 굉장히 길고 그 중에 여러 격변이 있었다. 다중 격변론이라고 해서 그 격변이 있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공룡들도 멸망하고 그러나 진화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을 그러니까 약간 중도적인 입장이죠. 그 입장을 했는데도 창조과학회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론 학회라는 걸 만들었죠. 그 정도로 그 창조과학의 입장에서 젊은 지구론에 조금만 벗어나도 다 대화가 안 돼요. 그런 게 특징이에요. 굉장히 멘탈리티가 굉장히 그런 극우 성향의 그런 멘탈리티와 비슷해요. 극우나 극자나 마찬가지예요. 남의 얘기 절대 안 듣는 그런 스타일이죠.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허용하면 조금씩 허용하면 결국은 적에게 먹혀버린다. 결국 진화론자들에게 먹혀버린다. 이런 두려움이 강하기 때문에 대화를 피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하고 좀 다르죠. 저는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론도 다 저는 의문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 안 하는 이유가 뭐 진화론도 동조 안 해요. 그렇다고 창조과학도 동조 안 하고 연구를 계속 하는 거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은퇴한 다음에 해서 그 오랜 이 논쟁을 한번 정리하는 책을 쓰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더 중요한 거지 어느 특정 입장을 적으로 삼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지구 역사, 생명체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진화론을 지지해야 되는 거고 아니라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다 진화론을 지지해도 저는 그런 신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막 정말 창조과학이 맞다면 그거 지지해야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과학적 증거가 너무 빈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거기 제 수업에도 그런 분이 들어왔거든요. 거기 협회 총무하고 계시는 분이 제가 모르고서 막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탁 굳어지면서 절대 제 주장이 틀렸다는 거고 절대 안 받아들여요. 대화가 실제로 잘 안 돼요. 그분이 뭐 몇십 년 동안 그걸 해왔는데 뭐 몇 번 얘기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는 방법은 대화의 방법은 연구를 해서 책을 내서 그분들이 책을 읽고 뭐 어떻게 비판을 하든지 판단해서 논쟁을 만들어서 논의를 계속 해가는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말싸움해가지고 이기고 지고 그런 게 불가능해요. 하여간 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의무 내지 책임이 그거예요. 이렇게 이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정치는 자꾸 한쪽에 쓰도록 강요하거든요. 휘말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에 하여튼 들어가면 막 소용돌이 치니까 그냥 싸움터니까 좀 거리를 두고 이 조용히 연구를 해서 양쪽 입장을 다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다 고찰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정리된 이론 내지 지식을 산출하는 거야. 이론가들은 그것을 나중에 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교수들이 정치에 휘말리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너무 서울에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수의 대학들이 다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은 정치 경제 핵심이잖아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학문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유명한 대학이 대도시에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 시골에 있는 대학에도 그 사람이 연구를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내면 아주 그 나라에서 유명한 교수로 인정받잖아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내가 무슨 대도시에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시골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지적은 정확하게 얘기하셨고, 자 우파의 그러니까 이념이 뭡니까? 기독교 우파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어떻게 그 건설됐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기독교 나라적인 어떤 헤게모니나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지배해야 되는데 많이 이제 뺏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방어하고 다 되찾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분들이 이제 기독교 우파 분들이시고 공화당 미국 정치적인 세력은 공화당이신데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뭐 낙태나 뭐 동성애 이런 본인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만 취하고 성경에 왜 다른 소외된 자나 이런 예수님께서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것만 가지고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런 이분들이 중시하는 윤리, 기독교적인 네. 신앙이나 윤리가 어떤 테두리에 들어가요? 주로 어떤 윤리들이에요? 그 기득권층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거는 네. 이제 나중에 비판적으로 본 거고 이 사람들 자체의 주장이 왜 거기에 집중돼요? 그 핵심 분야가 뭐예요? 이분들이 중시하는 분야는 가족. 가족이죠, 가족. 네. 가족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은 두 사람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인 건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 교육도 신앙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 기독교 윤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그 관점에서 볼 때 그 영역에서 당연히 이성적인 결합을 해야 되는데 동성애라는 건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자유연애, 자유연애는 괜찮고 성적인 일탈, 그죠? 이런 성적인 방종, 성적인 리버럴리즘 이런 거 반대하는 거죠. 가족이 붕괴되는 거죠. 그다음에 성적 착취라는 건 뭐냐? 성적 착취가 뭐죠? 뭐 예를 들면 한 남성이 여러 여성을 거느리는 것, 일부 다처제 그런 것 있을 수도 있고 성폭행이나 뭐 이런 것도 반대하겠죠. 물론 성폭행, 추행 이런 거 반대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전통적인 그 가족이 붕괴하는 것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런 게 붕괴되는 것을 가장 죄악시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화 뭐 낙태라든지 마약 같은 거 그런 거를 굉장히 반대하죠. 이제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 중심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윤리에 해당하는 빈부격차라든지, 그다음에 인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큰 나라하고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그런 어떤 부당한 지배관계라든지 전쟁 이런 거에는 대체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외교 정책이나 뭐는 대체로 다 오라. 그러니까 힘으로 다른 나라를 누르고 뭐 월남전에 막 들어가서 그 힘으로 그 사람들은 민족을 통일하겠다는데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소련이나 중공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막 개입해서 남의 나라를 막 전쟁터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런 거 들어가는 것도 미국의 사실 이해관계죠. 하나의 명목은 뭐예요? 9.11 테러에 대한 보복이죠. 그런데 아프간이 그걸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아프간에 누가 빈라덴이 숨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 아프간 전체를 공격해버린 거는 좀 지나치죠. 그죠? 내놔라. 언제, 그래서 해서 이렇게 뭐 아프간 정부가 그거를 이제 빈라덴을 추방하든지, 잡아서 바치든지 그러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보다는 일방적으로 아프간은 정부도 없고 막 분리되어 있는데, 빈라덴이 숨었다는 이유로 그냥 공격을 해버렸고 정복을 했죠, 사실. 그건 국제법에도 위반이고 그냥 없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지지해버려요, 무조건. 그 우파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인 정부가 하는 전쟁 이런 거 다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거죠. 이제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일방적일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본인들이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어디서 얻을까요, 그분들이?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거는 아마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우리처럼 반공주의죠. 그 다음에 뭐 세속주의에 대한 반대 그런 것이 오랫동안 그 자유주의, 소위 진보주의의 여러 축이 있는데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에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마르크시즘에도 반대하고 이게 왜냐하면 다 기독교 여기 말하는 기독교의 그러니까 세속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세속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기독교 도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총기 소유를 규제하는 것을 그들은 반대해요. 왜 그럴까요? 원래 기독교는 평화를 중요시하는데 총기를 금하는 게 기독교적일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그들은 안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것도 건국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와서 인디안하고 개척하면서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무법 시대여서 자기를 보호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